지금 UCLA 대학교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은 가난하고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나 쓰는 저질 언어라는 언어학 교수의 주장에 미국인 여학생이 반박하며 보여준 3분짜리 영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코넬이고 한국인 할머니를 둔 쿼터 코리안입니다. 저는 UCLA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한국인 뿌리가 예상치 못한 일로 제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본인 교수님의 언어학 수업에서요. 한글은 15세기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체계로 동아시아의 다른 전통적 문자체계와 달리 역사적 깊이와 복잡성이 부족합니다. 다나카 교수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나카 교수님은 50대 중반의 일본인으로 UCLA에서 10년 이상 동아시아 언어학을 가르쳐온 저명한 학자였죠. 하지만 교수님의 강의에는 늘 한국과 한글에 대한 미묘한 폄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자나 일본의 문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너무 단순하고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가난하고 못 배운 나라에서 교육적 목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문화적, 예술적 깊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글을 무시하는 교수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한글이 언어학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교수에게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것을 듣고 있으면 화가 치밀었지만 반박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제 학점을 좌우하는 교수 앞에서 학생인 제가 뭐라고 감히 반박을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저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도 못하는 쿼터 코리안일 뿐이었으니까요. 강의 내내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계속해서 일본어의 우아함과 중국어의 깊이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한글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표현 문자라는 설명 외에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건 명백한 편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이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모두 열심히 필기하며 교수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캠퍼스를 걸어 나오면서 제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처음으로 한글을 가르쳐 주시던 그날들의 기억이요. 제가 8살이 되었을 때 할머니의 오래된 LA 코리아타운 아파트에서 보내던 주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작고 아담한 할머니 집은 언제나 김치와 된장찌개 냄새로 가득했고 벽에는 한글 엽서와 한국 풍경이 담긴 액자들이 걸려 있었죠. 사라야, 이리 와 보렴. 할머니가 한국 글자 가르쳐 줄게. 제가 놀러 갈 때마다 할머니는 낡은 공책을 펼치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제게 한글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건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거란다. 아주 현명하고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지.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은 배우기 힘들었거든.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드셨단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종이 위에 기역, 니은, 디귿을 그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 어, 오, 우를 써 내려가셨죠. 자음은 발음할 때의 입모양을 본따서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본따서 만들었단다. 정말 과학적이고 아름답지? 할머니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것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역사와 철학, 그리고 과학이 담긴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할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에게 한글을 가르치셨습니다. 비록 제 한국어 실력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지만 한글에 대한 애정만큼은 점점 커져갔죠. 할머니를 통해 한국 전래동화도 읽고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 풍습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다나카 교수님의 말은 제가 그동안 간직해온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라는 학문적 권위자가 말하는 것이니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할머니의 자부심은
그저 애국심에서 비롯된 과장된 믿음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처럼 반갑게 전화를 받으신 할머니께 오늘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동아시아 언어학 수업에서 교수님이 한글이 역사적 깊이와 문화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단호하게 들려왔어요. 그 교수님은 한글의 진짜 가치를 모르나 보구나. 내가 어떻게 한글 덕분에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았는지 얘기해 줄게.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 LA로 이민 왔던 때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1970년대 초 할아버지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주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였죠. 그때 나는 26, 너의 할아버지는 30이었어. 영어는 헬로, 땡큐 정도만 알았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단다. 매일 울면서 살았지. 할머니는 당시 LA에 도착했을 때의 막막함을 생생하게 말해주셨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충격, 그리고 낯선 환경에서의 외로움까지.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할머니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한글이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LA 코리아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작은 한인 식료품점을 시작으로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죠. 한글 신문을 통해 소식을 공유하고 한글로 예배를 드리는 한인 교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 학원을 설립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언어를 잃으면 정체성도 잃는 거니까. 그래서 주말마다 한글 수업을 열었지. 처음에는 우리 집 거실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큰 교실이 필요할 만큼 학생들이 많아졌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버티며 자신의 뿌리를 지키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그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체성과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거죠. 살아야. 한글은 우리의 생존 도구였어. 한인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고 위로를 주고받는데 한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야.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든 한글은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다는 걸 잊지 마.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에 빠지게 했어요.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다나카 교수의 학문적 주장, 둘 중 어느 것이 진실일까? 아니, 둘 다 각자의 관점에서 옳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다음 날, 저는 확실한 답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갔습니다. 동아시아 언어학 관련 서적들이 있는 구역에서 몇 시간 동안 자료를 뒤졌어요. 처음에는 다나카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서양 학자들이 한글을 단순한 표음 문자로만 설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점점 더 흥미로운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에 관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연구서,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을 분석한 논문들, 그리고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한 인용문들까지. 특히 눈에 띈 것은 훈민정음의 서문에 담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의도였습니다. 백성을 가엾이 여겨 직접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편리하게 쓰기를 바라노라.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깊은 철학과 휴머니즘이 담겨 있었습니다. 15세기,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민주적 가치와 실용주의가 한글 창제의 근본 정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건 현대 언어학에서 한글이 얼마나 높이 평가받고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작자, 제작 목적, 제작 원리가 분명히 밝혀진 문자였고 음성학적 원리를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 문자 체계였어요.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한 인용문들을 발견했을 때 제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디자인 원리였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시각화했다는 설명은 할머니가 설명해 주신 것과 똑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함을 넘어선 깊은 철학적, 과학적 사고의 결정체였죠. 몇 시간 동안의 연구 끝에 저는 할머니의 자부심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나카 교수의 평가가 편향되고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수업에서 교수님께 말씀드릴 것인가였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는 길에 우연히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지수를 만났습니다. 저와 같은 언어학 수업을 듣고 있던 지수는 항상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사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지수는 자신도 다나카 교수의 편향된 강의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도 오늘 교수님의 한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화가 났어. 하지만 반박할 용기가 없었어. 내가 아직 영어로 학술적인 논쟁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런데 네가 한국계라고 들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방금 도서관에서 발견한 것들과 할머니의 이야기를 지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지수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도 알게 됐구나. 한글은 정말 대단한 문자야. 한국에서는 한글의 과학성과 철학적 깊이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워. 특히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아. 지수는 노트북을 꺼내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대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자모 결합 방식 덕분에 적은 수의 기본 요소로 수천 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디지털 코딩과 키보드 입력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설명이었어요. 또한 한글의 기하학적 디자인은 현대 그래픽 디자인이나 타이포그래피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날이 국경일이야. 10월 9일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수와의 대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온 또래 친구가 자국의 문자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과 애정을 직접 보니 제 안의 한국인 정체성도 더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사라, 우리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 다음 주에 발표 시간이 있잖아. 우리가 팀을 이뤄서 한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발표하는 건 어때? 솔직히 지수의 제안은 두렵지만 동시에 설레는 도전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 바로 앞에서 그의 주장에 도전한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제 저는 확실한 자료와 든든한 동료가 있었으니까요. 좋아, 해보자. 제가 결심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주말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지수와 함께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할머니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사라가 이렇게 한글을 위해 나서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는 오래된 트렁크를 열어 낡은 노트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정갈한 한글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쓴 일기란다. 영어를 몰라 병원에서 진료받기 힘들었던 일, 아이들 학교 상담에 가서 선생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울었던 일, 그리고 점점 한국어를 잊어가는 너희 부모님을 보며 느꼈던 상실감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한글로 적으면서 내 정신을 지켜왔어. 할머니의 일기장에는 단순한 글자 너머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자로서의 고단한 삶,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새로운 땅에 뿌리내린 강인함까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글이 있었습니다. 사라야, 한글은 우리에게 그저 문자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였어. 서로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나누고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한글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특히 처음 이민 왔을 때는 한글 신문이 우리의 눈과 귀였단다. 할머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92년 LA 폭동 당시 코리아타운이 큰 피해를 입었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그때 우리 가게도 전소되었어.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 하지만 한인 공동체가 서로 도우며 다시 일어섰단다. 한글로 된 소식지를 만들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서로 도울 방법을 찾았지. 한글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어. 할머니의 이야기는 한글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공동체의 정체성과 결속력을 지켜주는 문화적 자산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실제 경험들이 있었기에 할머니에게 한글은 그토록 소중한 존재였던 거였죠. 너희 발표에 이런 이야기도 좀 넣어주렴. 한글은 학문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하니까. 할머니의 조언은 저와 지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나카 교수의 학문적 주장에 맞서기 위해 한글의 과학적, 역사적 가치만을 찾고 있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였죠. 지수와 함께 발표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한글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배경과 과학적 원리, 현대 언어학에서의 평가, 디지털 시대에서의 효율성,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재외 동포들의 삶에서 한글이 가진 의미까지 말이죠. 하지만 발표 전날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저와 지수에게 따로 연락을 한 것이죠. 사라 학생, 내일 발표 주제가 한글의 우수성에 관한 것이라고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객관적인 학술 주제라기보다는 민족주의적 자긍심에 가까워 보이네요. 학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제 변경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발표를 강행하면 학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니 이건 사실상 협박이었어요. 한창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던 제게 나쁜 학점은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당장 지수에게 전화했지만 지수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교환학생으로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열정은 점점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해 주제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념을 지키고 발표를 강행할 것인가. 결국 또다시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선택은 네가 해야 해. 하지만 이 할미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보렴.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편견과 차별과 싸워야 했는지 알지. 그때 내가 쉬운 길을 택했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란다. 할머니의 말씀은 제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네가 만약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 할머니의 말씀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발표를 강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지수에게 연락해 제 결정을 알렸고 지수 역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발표 당일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희를 향했고 교실 안의 긴장감은 거의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으니까요. 지수와 저는 교단 앞으로 나가 발표 자료를 설치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훈민정음 헤레본의 이미지와 함께 한글, 과학과 인본주의의 만남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갖는 과학적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먼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배경과 철학적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15세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민주주의적 철학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어서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으며 모음이 천지인 철학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계인지를 제시했죠. 특히 현대 음성학의 관점에서도 한글이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 체계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지수는 자신감 있게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에 관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대학교 언어정보학과와 MIT 디지털 언어 연구소의 공동 연구 결과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여기 실제 연구 데이터가 있어요. 한글은 단순히 쉬운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지수는 먼저 한글의 자모 결합 방식에 대한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기본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본 글자만으로 11,172개의 음절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알파벳이나 한자와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이죠. 유니코드에서도 한글은 가장 체계적으로 배열된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어서 지수는 한글의 디지털 코딩 효율성에 관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스탠포드 컴퓨터 공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디지털 저장 공간 활용과 처리 속도 면에서 라틴 알파벳보다 31%, 일본어보다 72%더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스마트폰 키보드 입력 속도 테스트에서는 한글이 가장 빠른 입력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는 현대 그래픽 디자인에서 한글이 활용된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런던 디자인 뮤지엄에서도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전시한 적이 있어요. 특히 네모난 틀 안에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은 픽셀 기반 디지털 디자인의 원리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래서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UX 디자이너들도 한글의 구조적 미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를 인용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프리 샘슨 교수의 한글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일 것이라는 인용문을 강조했을 때 교실 안의 학생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죠.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70년대 이민자로서 낯선 땅에서 정체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한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의 상징이었다는 점을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한글은 가난한 사람들의 간단한 표음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과 철학이 만나 탄생한 인류의 문화적 보물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특히 제 할머니와 같은 이민자들에게 한글은 살아남기 위한 도구이자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학생들이 뜨거운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인정이었는지 놀라움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교실을 나서려는 순간 뜻밖의 사람이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UCLA 동아시아학과의 권위자인 마이클 스톤 교수님이었어요. 그는 옆 강의실에서 우연히 저희 발표를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요, 사라 학생. 한글의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조명한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이클 교수님은
저희를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동아시아 문자체계의 디지털 시대 적응성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놀랍게도 저희에게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해 볼 것을 제안해 주셨어요. 학생들이 보여준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은 우리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사라 학생의 경우 이중 문화적 배경이 가진 독특한 관점이 매우 귀중할 것 같군요. 그 제안은 저에게 있어 꿈만 같은 기회였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으로서 저명한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력 발판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서 제 문화적 배경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화로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질 만큼 기뻐하셨어요. 우리 사라가 한글의 가치를 알리다니.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할머니의 말씀은 제 가슴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어요. 사실 네가 태어났을 때 난 네 영어 이름 사라와 함께 한국 이름도 지어뒀었단다. 지혜라고. 밝은 지혜를 가진 아이가 되라는 의미였지. 하지만 너희 엄마가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에게 한국 이름은 부담이 될 거라며 반대하셨어.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 네 안에는 이미 지혜가 흐르고 있었나 보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혜,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제 안에 흐르고 있던 또 다른 정체성,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반쪽의 자아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제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이클 교수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는 동아시아 문자체계, 특히 한글에 대한 연구를 더욱 깊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나카 교수도 점차 저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때로는 자료들을 제공해주기도 했어요. 학생의 열정적인 발표는 나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학문이란 끊임없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시각을 확장해가는 과정이니까요. 다나카 교수의 이러한 변화는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시각이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지수와 저는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제게 더 많은 한국 문화와 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그녀에게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었죠. 우리의 우정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가 되었습니다. 저는 졸업 논문 주제로 디아스포라 정체성 형성에서 모국어의 역할, 미국 내 한인 이민자들의 사례를 선택했습니다. 이 연구를 위해 LA 코리아타운의 많은 한인 이민자들을 인터뷰했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의 경험이 결코 독특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민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임을 발견했죠. 특히 한글 학교가 이민자 자녀들의 정체성 형성과 문화적 자긍심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결론 부분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 쿼터 코리안으로서 한글을 통해 발견한 반쪽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대학 마지막 학기,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께서 50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순간, 인천공항에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이주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 넣는 것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 마을, 경복궁, 한글박물관,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까지 모든 곳이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특히 한글박물관에서 훈민정음 원본의 복제본을 보았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며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이제야 네가 진정한 너의 모습을 찾은 것 같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제 가슴은 뜨겁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저는 사라이면서 동시에 지혜이고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정체성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법을 알게 되었던 거죠. UCLA를 졸업한 후 저는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학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여전히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의 상관관계, 특히 한글이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한글이 이제는 제 학문적 열정이자 평생의 연구 주제가 된 것이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체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유산이자 과학적 발명품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글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살아있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는 급히 LA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한글로 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8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할머니의 한글 필체는 여전히 아름답고 정갈했어요. 할머니, 제가 왔어요. 지혜예요. 할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지혜가 왔구나.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 병상에서도 할머니는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한글을 처음 배우던 순간, 그리고 미국으로 이주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던 그 용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이죠. 지혜야, 네가 한글과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겨줘서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할머니와 저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였다는 것을요. 그것은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달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회복된 후 저는 대학원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 보스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매주 할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서툰 한글로 말이죠. 비록 제 한글 실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글 실력이 점점 늘고 있구나. 할머니가 정말 기쁘단다. 할머니의 답장에는 항상 격려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책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언어학 교재, 다른 하나는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한글 손글씨 연습장이에요. 두 책 사이에는 겉보기에 큰 간극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두 세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사라 코넬이면서 동시에 김지혜입니다.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고 영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한글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중 정체성은 더 이상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제 삶을 풍요롭게 하는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반쪽을 찾게 해준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 저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과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여러분의 자부심 가득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다양한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